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남미스입니다. 송배전설로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이 송배전설로 마지막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2강까지는 좀 수식적인 내용들, 수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강의에서는 좀 수식적인 내용들, 수학적인 내용들은 많이 등장을 안 할 거예요. 단순히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덜어 놓으시고 수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내용. 절연저항 측정 및 절연 내력 시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처음 보는 거 아니죠? 강사님, 전 처음 보는데요. 처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필기 때 필기 5과목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이 내용 그대로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 필기에서도 정말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었죠. 괜찮습니다. 모르시더라도 까먹으신 분들도 있겠죠.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자, 제목 보시면은 절연저항 측정 및 절연 내력 시험입니다. 우리가 절연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절연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하는 것을 절연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절연 테이프 사용해 보신 적 있죠? 절연 테이프 언제 사용합니까? 전선 피복이 벗겨져 가지고 나전선 상태일 때, 그때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절연 테이프를 감게 되는 것이죠. 절연 테이프를 감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만져도 괜찮죠. 왜? 전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절연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를 흐르지 않게 하는 것이 절연이 되는 것이죠. 그럼 절연을 왜 할까요? 절연 테이프 왜 감았어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항상 절연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전기 공부하면서 절연이라고 하는 것은 잘 해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절연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압이라던가 고압이라던가 특고압 전로도요, 절연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눈으로만 보고 절연이 잘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절연이 잘 되어 있는지 잘 되어 있지 않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울 건데, 자, 일단 우리가 저압전로부터 볼게요. 저압전로. 자, 그러니까 전로다라고 하는 건 전류가 흐르는 길을 전로라고 합니다. 그럼 저압전로에서 이 저압전로가 절연이 잘 되어 있냐, 잘 되어 있지 않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절연 저항값을 측정을 합니다. 절연 저항값. 그래서 이 절연 저항의 수치를 보고 절연이 잘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절연이 잘 되어 있다면은 이 절연 저항 값은 클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커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절연이 잘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즉 전류값이 작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그 말은 절연 저항 값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전류가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연 저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커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연 저항의 단위를 보면은요, 메가옴입니다. 메가옴. 이 메가라고 하는 건 10의 6승이죠. 그러니까 저항값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겁니다. 자, 요 정도 커야지 어떻게 된 거예요? 절연이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기기의 이름을 요 메가옴에서 따왔습니다. 메가옴에서 따온 이름이 메거라고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압전로에서는 절연 저항을 측정을 해서 절연이 잘 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한다. 그럼 나머지 볼게요. 고압이라던가, 자, 특고압 전로. 자, 우리가 고압, 특고압 전로에서는 절연 내력 시험을 합니다. 절연 내력 시험. 자, 우리가 이 내자가 인내력 할 때 내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압, 특고압 전로는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로에다가 시험 전압을 가합니다. 그래서 시험 전압을 10분 동안 가해요. 자, 10분 동안 가했는데 절연 파괴가 일어났어요. 그럼 절연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잘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전압을 가해서 10분 동안 절연 파괴가 일어나지 않고 견딘다. 그러면은 절연이 잘 되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절연 내력 시험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저압절로부터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압절로에서는 절연 저항을 그냥 측정을 한다. 자, 그런데 자, 이게 보시면은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뭐냐면은 우리가 절연 저항을 측정해야 되는데 절연 저항을 측정하려면 정전을 해야 돼요. 근데 정전이 어려운 것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병원 이런 데는 24시간 전원 공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절연 저항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전이 어려운 경우에는요, 그냥 누설 전류만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누설 전류를 측정했더니 1mA 이하다라고 한다면은 1mA 이하면 엄청 작은 전류죠. 자, 이만큼 누설 전류가 작다라는 것은 그만큼 절연 저항이 크다라는 거고 절연이 잘 되어 있구나로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 1mA 시험에 나오니까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뭐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요 표면 좀 봅니다. 요 표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 저압전로 같은 경우는요, 여기 DC 시험 전압이 있죠. 그래서 전압을 가합니다. 전압을 여기다 가해요. 전압을 가하면 당연히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전압을 가했더니 전류가 측정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구할 수가 있습니까? R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얘의 정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절연 저항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50V를 가했어요. 그럼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은 절연 저항 값이 나올 건데 이 저항 값이 0.5메가옴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은 절연이 잘 되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경우는 뭐예요? 500V의 시험 전압을 가해서 전류가 흘러서 절연 저항이 측정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절연 저항이 1메가옴 이상이다. 절연이 잘 되어 있구나.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1000V를 가해서 전류가 흘러서 절연 저항 값을 구했더니 절연 저항이 1메가옴보다 크다. 절연이 잘 되어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뭐 SELV, PLV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ELV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ELV는 뭐냐면은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낮은 전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류 저압이다 하면은 1000V 이하죠. 근데 걔보다도 훨씬 낮은 전압이다라는 것이죠. 얘는 어느 정도의 전압이냐면은 교류는요 50V 이하, 상당히 낮죠. 직류는 120V 이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수치도 사실 공사 파트에서는 여기 출제가 되었는데 아직 기사 쪽에서는 출제가 안 됐거든요. 근데 한번 알아놓습니다. 이거는 나올만 해요. 자,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는 교류 50V 이하, 직류 120V 이하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요 ELV에 종류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종류 3가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SELV입니다. SELV. ELV는 ELV인데 앞에 뭐가 붙었죠? S가 붙었죠. 쟤는 Safety ELV다라고 해서 안전 특별 저압이다. 뭐 이렇게 불리는 친구고.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PELV입니다. PELV. 그래서 P는 뭐냐면 프로텍티브입니다. 그래서 보호 특별 저압이다. 자, 마지막으로 FELV입니다. 자, F는 functional, 기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인 뭐 특별 저압이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 뭐 그냥 이런 애들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세한 건 알 필요가 없고 그냥 요것만 가져갈게요. 우리가 SELV와 PLV는요 절연을 했습니다. 절연이 되어 있고, FELV는 절연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저희가 이제 변압기 1차, 2차가 얘네들은 이제 절연이 되어 있고 얘네들은 절연이 안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연이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SELV, PLV보다 FELV가 더 위험하다라는 거죠. 맞죠? 위험하기 때문에 절연 저항 값이 어떻게 됩니까?
커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SELV, PLV 같은 경우는 SELV, PLV 같은 경우는 절연저항이 0.5 메가옴 이상이면 되는데 FELV는 뭐예요? 1 메가옴 이상이어야 된다. 위험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 표를 한번 외워볼 건데 일단 SELV, PELV 상황에서는 시험 전압 몇 볼트? 250볼트를 가했을 때 0.5 메가옴 이상이면은 오케이. FELV 500볼트 이하일 때는 DCC는 시험 전압 500볼트를 가했을 때 절연 저항 값이 1메가옴 이상이면은 오케이. 500볼트 초과일 때 DC 시험 전압이 1000볼트 그랬을 때 절연 저항이 1메가옴 이상이다. 오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 수치, 자 빈칸 뚫어놓고 수치를 적으라는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250 기억해 주시고요. 자 250에다가 뭐 해주시면은 곱하기 2 해주시면 되겠죠. 500. 500에다가 또 곱하기 2 하면은 1000. 이렇게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0.5 기억해 주시고 0.5에다가 뭐 곱하기 2 해주시고 자, 그 다음은 그냥 곱하기 1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쉽게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가 됩니까? 저압 전로에서의 절연이 잘 되어 있느냐 잘 되어 있지 않느냐를 절연정을 통해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압 전로까지 봤고요. 지금부터는 고압, 특고압 전로가 절연이 잘 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판단한다라고 했습니까? 절연 내력 시험을 통해서 판단을 한다라고 했죠. 저희가 절연 내력 시험 어떻게 합니까? 시험 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에 가합니다. 자,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게 뭡니까? 고압, 특고압, 전로가 절연이 잘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전압을 어디에다 가해야 되겠습니까? 고압, 특고압, 전로에다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 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에 가야 됩니다. 몇 분? 10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가했을 때 절연 파괴가 일어나지 않고 잘 견딘다. 잘 견딘다. 그러면은 절연이 잘 되어 있구나. 통과. 요게 바로 절연 내력 시험이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고압, 특고압, 전로, 절연 내력 시험 방법 어떻게 하는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서술하면 되죠. 고압, 특고압, 전로와 대지 사이에 시험 전압을 가한다. 몇 분? 10분 동안 시험 전압을 가했을 때 절연 파괴가 일어나지 않고 잘 견디게 된다면은 통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이 이 시험 전압입니다. 시험 전압. 이 시험 전압을 어떻게 구하는가? 자, 여러분들 필기 때도 했겠지만 이 시험 전압은요. 여기에다 적을게요. 이 시험 전압은 시험 전압 죄송합니다. 저 위에다 적을게요. 시험 전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최대 사용 전압에다가 뭐를 곱한 것이다? 배수를 곱하면은 그게 시험 전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사용 전압은 말 그대로 최대로 사용하는 전압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배수를 곱한 것이 시험 전압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배수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배수는 어떻게 결정이 나냐면은 비접지냐, 직접 접지냐, 중성선 다중 접지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고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배수가 결정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수를 정리한 게 뭐가 되냐면은 요 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요 표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기 요 수치를 있죠. 이거 빈칸 뚫어놓고 채워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외우기 너무 싫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그림으로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그림이랑 살짝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좀 외우기 쉽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이 그림 보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얘를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 외우실 때는요. 첫 번째 수평선을 잘 그어요. 수평선을 그어요. 자, 그리고 나서 4개를 점을 찍습니다. 점 4개를. 점 4개를 찍고 자, 여기서부터 7kV. 얘는 25kV. 얘는
60kV. 얘는 170kV. 자, 이렇게 찍어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암기 들어갑니다. 일단 비접지일 때입니다. 비접지. 자, 비접지일 때는 자, 첫 번째 7kg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kg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7kV보다 작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최대 사용전압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7kV보다 작다. 그럼 최대 사용전압에다가 몇 배를 곱하냐? 1.5배를 곱한다. 언제? 비접지 상황에서. 7kV보다 크다. 그러면은 최대 사용전압에다가 1.25배를 곱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비접지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은 중성선 다중접지 가보도록 할게요. 중성점 다중접지. 중성점 다중접지. 그래서 우리가 뭐 짧게 중다접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중다접은 자 7kV에서 갈랐죠. 그 다음은 25와 60에서 갈라주시면 됩니다. 제가 중성점 다중접지 중앙이기 때문에 25와 60에서 가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셔도 쉽게 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갈라주시고 양쪽으로 뻗습니다. 그래서 얘보다 이렇게 뻗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다접에서 최대 사용전압이 25kV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0.92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0.92배. 그래서 0.92는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와서 필기 때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좋은 말은 아니지만 다구리 기억해라고 했죠. 뭐라고요? 다구리. 그래서 다중접지는 0.92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저희가 중다접에서 60kV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1.1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다접 끝났고요. 자, 그 다음은 직접 접지가 됩니다. 직접 접지. 직접 접지. 자,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직접 접지. 자, 직접 접지는 자, 우리가 7에서 갈랐고 25, 65도 사용했죠. 남은 건 얘입니다. 170에서 갈라줍니다. 이렇게 갈라줘요. 갈라주는데 갈라줍니다. 여기도 갈라줘요. 네, 여기 한계점이 있습니다. 얘네 이제 60에서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60까지만 여러분들이 꺼주시고 얘는 이렇게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7264 기억합니다. 7264에서 0.72배 얘는 0.64배가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자, 여기서 좀 추가적인 내용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값을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최소값은 자 1.5배 여기에 최소값이 있습니다. 500V. 자, 1.25배의 최소값은요 1500V가 있고 자 1.1배의 최소값은요 75000V입니다. 자, 우리가 최소값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비접지고요 8000V다 라고 한다면 1.25를 곱해야겠죠. 그럼 8000에다가 1.25 곱하면 얼마입니까? 만이죠. 만 볼트가 시험 전압이 되는 것인데 얘가 답이에요. 최소값이 150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답이 아니라 1500V가 답이다. 이게 이제 최소값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소값은 한 배수가 넘는 1.5, 1.25, 1.1 친구들한테만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 0.64, 0.72, 0.92는 오히려 더 작아지죠, 곱하면. 그러니까 얘는 최소값이 없고 1.5, 1.25, 1.1에만 최소값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둔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은 요 파트가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표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보면은 예외가 있어요. 지금 보면 7kV 이하절로 1.5배. 저기 최저 시험 전압에 원래는 몇 볼트가 있어야 돼? 500V가 있어야 되죠. 근데 500V 안 적혀 있죠. 왜 안 적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고압, 특고압 전로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압, 특고압은 기본적으로 500V가 나올 수 있어요.
500V는 저압이죠. 그러니까 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최저 시험 전압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고압 특고압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이다라고 나온다면 요 부분만 좀 유의해 주세요. 우리가 여기에 최소값은 작성하지 않으시면 작성 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도 요거를 기억하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뒤에 보시면은요. 회전기 및 전류기의 절연 내력 시험도 나오고 뭐 변압기의 절연 내력 시험도 나오고 온갖 절연 내력 시험들이 나옵니다. 근데 전부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똑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회전기입니다. 회전기. 일단 여기서 뭐 회전 변류기, 뭐 정류기 이런 것들은 몰라도 됩니다. 얘네들만 봐주시면 돼요. 뭐 발전기, 전동기, 조상기. 이거 여러분들 필기 때 전기 기기 때 했던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절연이 잘 되어 있는지 잘 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할 건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7kV 이하에서는 1.5배, 7kV 초에서는 1.25배, 최저 5배, 최저 1500V. 요거 비접지 규정이죠. 그래서 비접지랑 똑같이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요 최저값도요. 요 경우에는 이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고압 고압 전로를 제외하고는 비접지 1.5배 이하에서 이 수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기억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회전기에서 절연 내력 시험 7kV 이하일 때는 1.5배, 7kV 초과일 때는 1.25배, 최저 전압 500V, 1500V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비접지 규정을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 방법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합니다. 자, 우리가 회전기 같은 경우는 건선이 있잖아요. 코일. 우리가 뭐 발전기, 전동기, 조상기 배울 때 전부 다 코일을 배웠죠. 그럼 얘네들은 안에 코일이 있기 때문에 특고압과 고압 전로 같은 경우는 절연 내력 시험 어디다가 시험 전압을 가한다라고 했어요. 전로와 대지 사이였잖아. 그럼 얘는 여기 안에 있는 권선과 대지 사이에 10분간 가한다. 요 권선과 대지 사이도 여러분들이 출제된 적은 없는데 출제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고. 자, 그 다음은 변압기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사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근데 요거 그냥 요거 그대로 뺏긴 겁니다. 그대로. 이거는 고압 특고압 전로가 아니니까 최저값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이거 그대로니까 여러분들 추가로 외울 거 없다. 그래서 기구등의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요것도 그냥 요거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외우시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요 내용은 여러분들 필기 때 나왔는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 때 여러분들 좀 확인해 주시고 자,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은 절연 내력 파트는 다 끝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은요 절연 협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절연 협조에 대해 서술하시오라고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절연 협조 개념 좀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미리 그림을 그려놨죠. 지금 보시면 전주가 있고 전주에 왕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금의 전선이 3개가 걸려있죠. 이 말은 삼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선로 애자도 제가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삼상 전력선이 지금 변압기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22.9kV 배전계통이다. 그래서 제가 배전계통을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아주 평화로운 상황입니다. 아주 평화로운 상황인데 갑자기 번개가 꽝 하고 쳤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개가 꽝 하고 쳤다. 그래서 이상 전압이 무려 1000kV가 들어왔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자, 선로애자도 1000kV에 견디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변압기 역시도 1000kV에 견디게끔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얘네들뿐만 아니라 여기 22.9kV 배전계통에 있는 애들 전부 다 1000kV에 견디게끔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설계하면은 비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레기를 시설합니다. 그래서 각 상마다 피레기를 시설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삼상에서는 각 상마다 피레기를 시설해요. 그래서 피레기 3개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레기를 시설하게 됩니다. 그럼 피레기가 이 이상 전압의 크기를 줄여주죠. 그래서 1000kV에서 100kV로 줄여줬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선로애자들은요, 1000kV에 견디게끔 설계를 해야 되는데, 자, 이 피레기 후단에 있는 이 변압기 친구 있죠. 이 친구는 이제 피레기가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레기가 지금 1000kV를 100kV로 낮췄으니 이 변압기는 결국 100kV에만 견디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근데 이제 여유를 좀 둬서 150 정도, 150kV에 견디게끔만 시설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떻습니까? 합리적이라는 거죠. 아까는 1000kg로 전부 다 설계를 했다면은 이 경우는 이제 선로헤드는 1000kg, 변압기는 150kg, 피레기는 100kg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절연협조는 별게 아니라 계통 내의 각 기기, 기구 및 애자 등 상호 간에 적절한 절연 강도를 가지게 하는 것이죠. 전부 다 1000kg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각 적절하게 절연 강도를 지니게 함으로써 계통의 설계를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까 1000kg를 할 때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으로 가격이 싸지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절연 협조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또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여기 절연 강도 순서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절연 강도가 가장 낮은 애는 뭐죠? 피레기죠. 피레기는 100kV에만 견디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절연 강도 순서 일단 피레기가 됩니다. 자, 피레기가 가장 낮고요. 그 다음 뭐가 됩니까? 150V, 150kV 변압기가 되겠죠. 그 다음 뭐가 됩니까? 기기 부싱이 됩니다. 기기 부싱. 자, 기기 부싱이 뭐냐면은 자, 여기 변압기 여러분들 변압기 실제로 보시면은 이렇게 코일 같은 게 있습니다. 얘가 바로 기기 부싱이에요, 부싱. 얘 역할은 뭐냐면은 그냥 전선과 변압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결해주는 친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변압기보다는 이 기기 부싱의 절연 강도를 더 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얘보다는 결합 캐패시터라는 게 있어요. 이건 좀 암기해 주세요. 결합 캐패시터가 더 절연 강도를 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이 1000kg에 견뎌야 되는 선로애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요 순서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겠다. 그래서 그냥 앞자 따서 외웁니다. 피, 변, 기, 결, 선. 뭐라고요? 피, 변, 기, 결, 선. 뭐라고요? 피, 변, 기, 결, 선 하시면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간혹 이 피레기라고도 나타내고요. 피레기 제한전압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100kV가 피레기 제한전압이에요. 그래서 피레기의 역할이 뭡니까? 이렇게 이상전압을 제한시켜주는 것이죠. 이상전압을 제한시켜줘서 줄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제한시킨 전압이다라고 해서 제한전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피변기 결선 또는 피레기 제한전압, 피변기 결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절연 협조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기준 충격 절연 강도 그리고 절연 계급 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일단 기준 충격 절연 강도부터 볼게요. 지금 이 150kV가 얘가 기준 충격 절연 강도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얘가 BIL이 되는 것이죠. 얘가 뭐라고요? 이렇게 적을게요. 그냥 BIL. 그래서 BIL인데 얘가 뭐냐면은 뜻이 뭐냐면은 변압기가 절연 파괴가 일어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전압. 자, 그냥 쉽게 이렇게 봅니다. 그냥 변압기가 버틸 수 있는 전압이 BIL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압기가 150kV까지 버틸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BIL이라고 한다. 자, 영어로 보면은 Basic Impulse Insulation Level이다라고 해서 기준 충격, 충격이죠. 절연 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절연 강도예요, 절연 강도. 근데 충격파가 들어왔을 때
절연 강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충격파가 들어왔을 때 얘는 150kV까지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얘를 BIL, 기준 충격 절연 강도라고 한다. 그래서 BIL을 한글로 써라고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쓰라고 하면은 기준 충격 절연 강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기나 설비의 절연이 그 기기에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충격 전압에 견디는 강도인데 그냥 뭐 기기나 설비라고 하는 거 그냥 변압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가 버틸 수 있는 전압이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을 조금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BIL 공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해요. 자, 밑에다가 한번 다시 적을게요. 우리가 BIL이다 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은 절연 계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절연 계급 여기 적혀 있는데 전력용 기기 등의 절연 강도를 계급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BIL을 산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친구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깊게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BIL이다라고 하는 것은 절연 계급에다가 5를 곱합니다. 자, 5를 곱한 다음에 더하기 50을 해주시면 돼요. 단위는 이제 킬로볼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BIL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절연 계급에다가 5를 곱하고 50을 더하면 된다. 자, 그리고 지금 절연 계급과 이제 전격 전압이 나와 있죠. 요거 이제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자, 공칭 전압에다가 공칭 전압에다가 숫자 잘 보세요. 1.1분의 1.0을 곱하잖아요. 그럼 얘는 절연 계급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칭 전압에다가 잘 보세요. 자, 1.1분의 1.0이 아니라 1.2를 곱하면은 전격 전압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식을 변형을 한 겁니다. 요게 조금 더 외우기 쉽죠. 그래서 여기서 전격 전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로 열고 차단기입니다. 차단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뒤에서 한 번 더 배울 건데, 그래서 우리가 차단기의 전격 전압은 공칭 전압에다가 1.1분의 1.2. 그러니까 절연 계급은 공칭 전압에다가 1.1분의 1.0. 차단기 전격 전압은 공칭 전압에다가 1.1분의 1.2.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세 가지는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자, 문제에서 BIL이 주어질 겁니다. BIL을 150kV로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요 수치로 주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얘를 150을 줬어요. 150kV. BIL을 주고 뭐를 구하라고 하냐면은 차단기 전격 전압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150kV죠. 그럼 우리가 절연 계급 구할 수 있죠. 얼마입니까? 20이 되겠지. 20kV. 그렇죠. 20에다가 5 곱하면은 100, 100에다가 50 곱하니까 150이 나왔죠. 그러면은 절연 계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칭 전압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절연 계급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20kV라고 했죠. 20kV에다가 뭘 곱하면 1.1 곱하면 공칭 전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공칭 전압 얼마입니까? 여기에다가 1.1 곱한 거니까 22kV 맞나요? 22kV가 되는 것이고, 공칭 전압 구했으니까 이제 전격 전압 구할 수가 있겠죠. 공칭 전압에다가 22kV 넣어주시고 1.1분의 1.2 하면은 전격 전압 24kV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밖에 등장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식까지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변압기 절연 방식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몰라도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고 우리가 절연 협조는 요 정도 개념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유도장애 및 대칭입니다. 그래서 유도장애 및 대칭에서는 여러분들이 공식 2개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제 단순히 수치가 주어질 것이고 그 수치를 공식에 대입하면 끝나는 이제 그런 간단한 문제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깊게 들어가지 않고 간단하게만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유도장애다라고 하면은 통신선 유도장애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력선이 이렇게 있고요. 전력선과 근접해서 통신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형이 상당히 좁아서 이 전력선이랑 통신선이랑 근접해서 시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통신선보다는 전력선이 훨씬 더 큰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은 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러한 자기장이 통신선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이것을 통신선 유도장애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력선이 통신선을 괴롭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가 이제 괴롭히게 되면은 통신선에 전압이 발생해요. 그래서 C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압을 우리가 정전 유도 전압이다. L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압을 그냥 전자 유도 전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신선에 정전 유도 전압, 전자 유도 전압이 발생을 할 것이고, 자, 얘네들의 공식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자, 그런데 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요 C는요, 이 전력선 통신선 상호 간의 C가 되겠죠. 얘네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상호 정전 용량이 되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도 당연히 상호 인덕턴스가 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상호 인덕턴스는 또 특별하게 머추얼이다라고 하는 상호의 영어 단어에서 가지고 왔죠. M으로 사용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 어찌됐건 정전유도전압, 전자유도전압 이런 애들은 어디서 발생하는 거다? 통신선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얘네들 공식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정전유도전압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전유도전압은 단상일 때가 있고 삼상일 때만 있는데, 자, 실제 시험에 현재까지는 삼상만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삼상 공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잡해 보이는데 어렵지 않아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삼상입니다. 삼상이니까 전력선이 몇 개죠?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얘가 뭐예요? 통신선입니다. 그러니까 색칠된 거는 전력선, 동그라미는 통신선이에요. 그러면은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상호 정전 용량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통신선과 대지 사이에 정전 용량이 또 존재하겠죠. 그래서 여기 ES다라고 하는 것은 이 통신선에 걸리는 정전 유도 전압이 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일단 여기에 있는 정전 용량을 싹 다 더합니다. 그래서 CA 더하기 CB 더하기 CC 더하기 CS를 해줘요. 자, 그리고 위에는 루트 해주시고 이 상호 정전 용량들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CA-CB 더한 다음에 CB-CC 더한 다음에 CC-CA.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뭐를 곱하냐면은 V 나누기 루트 3을 곱합니다. 자, 이거는 엄밀하게 대지전압이에요. 대지전압. 자,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이 대지전압은 결선에 상관없이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CA, CB, CC, CS 이거 다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입하고 선간전압에다가 루트 3을 나눈 값, 요 값을 곱해버리면 그냥 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얘랑 함께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또 중성점 잔류전압입니다. 여기 Y결선 있죠? 이 Y결선 중성점에 잔류전압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요 공식도 이렇게 되는데 잘 보면은 삼상 정전 유도전압 공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기서 그냥 뭐만 뺀 거예요? CS만 뺀 거잖아. 요것만 빼면은 중성점 잔류전압 공식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가 됩니까? 전자 유도전압이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앞에 공식보다는 좀 덜 나옵니다. 산기에서 한 번인가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가 뭐 간단하게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자 유도죠. 그럼 삼상이니까 전력선이 몇 개입니까? 3개죠. 그래서 3개 하나, 둘, 3개를 일단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A상, B상, C상.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 IA, 여기에 흐르는 전류 IB, 여기에 흐르는 전류 뭐 IC가 되겠죠. 얘네들이 전력선을 괴롭히면서 전력선에 나타나는 전압이 통신선을 괴롭히면서 통신선에 나타나는 전압이 전자 유도 전압이 되는 것이죠. 그럼 IA에 의해서 뭐가 발생합니까? 자기장 발생하고, IB에 의해서 자기장 발생하고, IC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을 하죠. 얘네들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통신선에 유도장애가 발생한다. 그래서 유도전압 공식 보시면은 이 M은 마이너스 J다라고 나와 있죠. 일단 마이너스 J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얘는
위상을 나타내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오메가 ml이다라고 되어 있죠. 얘는 사실은 임피던스죠. 자, 우리가 L을 옴으로 바꾸면 뭡니까? J 오메가 L이었죠. 근데 얘는 이제 상호 인덕턴스니까 그냥 L을 뭐로 바꾼 겁니까? M으로 바꾼 거밖에 없어요. M으로 바꾼 거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에 뭐 L이 곱해져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 M을요. 단위가 뭡니까? 헨리입니다. 헨리. 단위가 헨리가 되는 거예요. 헨리. 근데 이 공식은 여기에 M은 뭐냐면은 여기에 M은 헨리 퍼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선 통신선은 길이가 엄청나게 길 거 아닙니까? 수백, 수천 킬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위 길이당 헨리로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뭘 곱해야 됩니까? 길이를 곱해야지 킬로미터 약분되면서 ml이라는 값의 단위가 헨리가 되어서 어쨌든 얘랑 똑같은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오메가 ml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임피던스의 단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ml은 뭡니까? 임피던스 Z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IA, IB, IC가 얘네들 다 영향을 받으니까 얘네들 다 더한 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더한 값 해주시면은 얘가 먼저 전류죠. 그럼 우리가 전류에다가 임피던스 곱하면 뭐예요? V는 IZ 오메드 법칙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압이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IA 더하기 IB 더하기 IC는 뭐로 바뀐다? 3I 제로로 바뀐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분명히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상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120도 위상차 크기 다 동일하고 상수는 A 전류를 해볼게요. IA, IB, IC 이렇게 시계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상분은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자, 정상분처럼 크기 같고 120도 위상차이지만 역상분이니까 반시계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영상분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상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뭐 IA, IB, IC의 영상분이다라고 했죠. 근데 어차피 전부 다 크기가 같으니까 전부 다 그냥 I0, I0, I0로 나타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다 더한 것이 뭐가 됩니까? 이 의미가 되죠. IA 더하기 IB 더하기 IC. 왜냐면은 IA의 정상분 좀 적을게요. 여기 정상분 여기는 역상분 영상분이죠. 그러니까 IA의 정상분 IA의 역상분 IA의 영상분 다 더하면은 얘가 IA죠. IB의 정상분 IB의 역상분 IB의 영상분 다 더하면 얘가 IB죠. IC의 정상분, IC의 역상분, IC의 영상분 다 더하면 IC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린 벡터를 싹 다 더한 것이 IA 더하기 IB 더하기 IC인데 잘 보시면은 자, 얘네 같은 경우는요. 더해버리면 정상분과 역상분은 뭐가 됩니까? 다 제로가 되죠. 얘 다 제로가 되잖아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여기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를 120도 각도로 세 사람이 같은 힘을 당기면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제로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더하면 다 없어져요. 얘도 없어지죠. 남는 건 뭐예요? 얘밖에 없죠. 그럼 I0 몇 개입니까? 3개잖아요. 그래서 3I0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전자유도장애 같은 경우는요. 평형 상태에서는 발생해요? 안 발생해요? 발생 안 합니다.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 전부 다 존재한다라는 건 사고가 났다라는 거예요. 엄밀하게는 지락사고가 난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만 전자유도 전압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평형 상태다 하면 뭐만 있는 겁니까? 정상분만 있는 거죠. 정상분만 있을 때 IA 더하기 IB 더하기 IC 하면 제로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뭐가 돼요? 제로가 되니까 없어진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찌됐건 제가 뭐 좀 설명을 깊게 했는데 전자유도전압 공식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고조파 유도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원래 통신선 유도장애는 크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전 유도장애랑 전자유도장애만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실 고조파 유도장애도 있는데 얘는 그냥 고조파 유도에 의한 장애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유도장애 대책입니다. 자, 여러분들 유도장애 대책, 이거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는 강의 노트에 있는 기출문제의 모범 답안으로 좀 암기를 해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기출문제에는 이러한 조건이 들어갑니다. 경제성이 높은 것부터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요 조건에 만든 모범 답안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겠어요. 자, 그럼 기출문제 가겠습니다. 중성점 직접도치 계통에 인접한 통신선 전자유도장애 경감에 대한 대책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자유도장애다라고 하는 것은 전력선과 통신선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 발생하고 전자유도전압 공식이 다음과 같다라는 거 조금 전에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보겠습니다. 근본 대책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 근본 대책은 문제에 다 답이 있습니다. 보면은 전자유도전압을 줄인다. 전자유도전압을 억제한다. 그것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근본 대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 대책 전자유도전압의 억제다. 그리고 전력선 측 대책 5가지와 통신선 측 대책 5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암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깊게 파고들면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은 할 거예요. 근데 정말 간단하게만 여러분들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될 정도만 설명을 할 거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요거를 암기하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춰달라. 그리고 암기하실 때도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겠죠. 왜냐면 지금 경제성이 높은 것부터 서술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돈이 많이 들겠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전력선 측 대책 첫 번째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전선로를 댈 수 있는 대로 통신선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건설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전력선이고 통신선이죠. 그럼 제가 전자유도장애다라고 하는 것은 전력선이 통신선을 괴롭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사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어뜨려야겠죠. 그 말이고요. 자, 이번 접지 장소를 적당히 선정해서 기후도 전류의 분포를 조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기후도 전류다라고 하는 것은 이 3I 제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에 의해서 전자유도 전압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기후도 전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줄이냐면은 적당한 접지 장소를 선택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여러 곳에 접지를 하게 되면은 기유도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유도 전류를 작게 해서 전자유도 전압의 대책이 될 수가 있겠네요. 3번 고속도 지락보호 개전 방식을 채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영상전류에 맞죠? 3I0는 영상전류인데 영상전류가 일어나는 사고는 사실은 지락사고입니다. 뒤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자유도 전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락사고 시에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락사고 시에 발생을 했으니 지락이 났을 때 고속도로 보호해주는 고속도 지락보호 개전 방식을 채용한다. 이것도 대책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보호 개전 방식에 대해서는 뒤에서 배울 거니까 지금은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차폐선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이러한 차폐선을 설치하게 되면 전력선이 통신선을 괴롭힐 수가 없겠네요. 자, 5번 지중전선로 방식을 채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땅속에다 시설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중전선을 사용하면 케이블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케이블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전선 상태에서 옷을 몇 번 입은 겁니까? 한 번 입으면은 절연전선, 두 번 입으면은 케이블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옷을 아주 두껍게 입은 친구들이 케이블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자 유도장애에 대한 영향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중전선로 방식을 채용한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얘가 어떻겠습니까? 땅속에다 다 묻어야 되니까 돈이 가장 많이 들겠죠. 그래서 가장 아랫단에 5번에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은 통신선 측 대책 5가지입니다. 자, 1번 절연변압기를 설치하여 구간을 분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절연이라고 하는 것은 절자는 끈을 절자고 연은 인연할 때 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신선에 이러한 절연변압기를 시설을 하게 되면 이 절연변압기는 쉽게 말하면 1차와 2차를 완벽하게 분리시켜주는 친구다. 자, 예를 들어서 1차에 이 전자유도 전압에 의한 전자유도 전류, 전자유도 전압이 발생을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절연이 되니까 2차 측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연필 케이블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연자가 나변자입니다. 그러니까 납으로 만들어진 케이블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케이블은 옷을 두껍게 입고 있기 때문에 통신선에 납으로 된 연필 케이블을 사용하게 되면 이 전력선에 의한 자속에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것이죠. 3번 통신선에 우수한 피레기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피레기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자유도 전압을 어떻게 합니까? 대지로 방전시킬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가 배류 코일을 설치한다. 이것도 약간 피레기랑 비슷한 느낌인데 자, 여기서 배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배수구 또는 배수로 할 때 배가 됩니다. 우리가 배수구가 뭡니까?
물이 빠져나가는 곳을 우리가 배수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류가 빠져나가는 코일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상전류, 이 전자유도전압에 의한 이성전류가 대지로 방전될 수가 있겠죠. 자, 5번 전력선과 교차 시 수직으로 교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력선이 있고 통신선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가 이렇게 이제 수평으로 되어 있으면 전력선에 의한 자속이 100% 통신선에 영향을 끼치겠지만 만약에 얘랑 수직으로 설치하게 된다면 당연히 100% 쇄교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얘도 뭐가 되는 겁니까? 통신선 측 대책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는 요거를 외우셔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암기법 안내를 해드리고 조금 부끄러운 암기법이기 때문에 빨리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자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손잡고 차지하자. 무엇을? 절연이 잘 된 우수한 피레기를 왜? 배전하려고. 전기를 이제 배분한다. 뭐라고요? 손잡고 차지하자. 절연이 잘 된 우수한 피레기를 배전을 위해서. 자, 다시 한번. 손잡고 차지하자. 절연이 잘 된 우수한 피레기를 배전을 위해서. 민망하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이제 코로나입니다. 이 코로나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개념이에요. 같이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공기의 절연 파괴입니다. 그럼 코로나는 어디서 많이 일어날까요? 송전탑 부근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절연 파괴가 일어나려면은 전압이 어때야 됩니까? 높아야 돼요. 우리가 송전전압 몇이었습니까? 3, 4, 5, 765kV였죠. 상당히 높습니다. 송전전압은. 그렇기 때문에 송전탑 부근에서 코로나 현상이 발생을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삼상 전력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선과 선 사이에 전압이 걸리죠. 이렇게 선과 선 사이에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전압이 이렇게 걸리죠. 자, 일단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 3개인데요. 하나 그냥 생략하고 선 2개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찌됐건 요 사이에 전압이 걸리는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전력선과 전력선 사이에 공기가 있죠. 공기. 이 공기는요. 평소에는 절연체예요. 절연체. 자, 절연체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면 돼요? 안 돼요? 절연되어 있으니까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근데 전압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 전압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높아지다가 공기의 절연이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공기의 절연 파괴가 일어났다는 것은 원래는 전류가 흐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코로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선로나 애자 부근에 인계전압 이상의 전압이 가해지면 공기의 절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기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낮은 소리나 엷은 빛을 내면서 방전되는 현상을 우리가 코로나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코로나 인계전압인데 이 인계전압은 뭐냐면 이 전압을 넘게 되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계값이죠. 이 전압을 넘게 되면은 코로나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코로나 인계전압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죠. 우리가 코로나 현상은 안 좋은 겁니다. 맞죠?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인계전압이 높다라는 것은 코로나가 잘 안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인계전압이 1억 볼트라고 할게요. 1억 볼트. 그럼 코로나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지. 1억 볼트를 넘어야 코로나가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코로나 인계전압은 높으면 좋다. 그래서 공식은 어떻게 되나? 이 재료는 24.3 M0 M1 델타 D 로그 10R분의 D다라고 나와 있죠. 야, 이거 뭐 필기 때는 제가 외우라고 안 했는데 실기 때는요. 이거 공식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 숫자 줘가지고 계산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우냐? 간단하게 이렇게 가볼게요. 좀 썰렁하지만 자, 24.3 외워주시고 마미, 데디, 로그 10의 아래 D 뭐라고요? 24.3 마미, 데디, 로그 10의 아래 D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단위는 킬로볼트다. 그럼 이 식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24.3은 상수고 M0는 전선 표면 개수입니다. 그래서 전선이 매끄러우면 이 표면 개수가 높아요. 이 표면 개수가 높다라는 얘기는 뭐죠? 코로나 인계전압이 높아서 코로나가 발생을 잘 안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선이 매끈하면 매끈할수록 코로나가 잘 발생 안 한다. 자, M1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날씨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날씨 개수는 날씨가 좋으면 맑으면 수치가 높아요.
그래서 맑은 날이면은 인계전압이 높아서 코로나가 발생 안 한다. 이제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 상대 공기 밀도입니다. 이 상대 공기 밀도는 얘가 크게 되면은 코로나 인계전압이 어떻게 되면 커져서 코로나가 잘 발생 안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밀도가 낮다라는 것은 공기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다시. 공기 밀도가 높다라는 것은 공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거꾸로 상대 공기 밀도가 작다라는 얘기는 공기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산지대 가면은 공기가 어때요?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 공기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인계전압이 낮아져서 코로나가 잘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산에 있는 철탑에서 코로나가 더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 얘부터 볼게요. 전선의 지름입니다. 이 전선의 지름은 코로나 인계전압과 비례하죠. 우리가 전선의 지름이 크다라는 것은 결국 코로나 인계전압이 커서 코로나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유효한 대책이 뭐가 됩니까? 이 전선의 지름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선의 표면 계수 또는 날씨 이런 거 바꿀 수 있어요. 날씨 우리가 어떻게 바꿔요? 상대 공기 밀도, 철탑을 갑자기 낮은 곳으로 막 옮겨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유효한 것은 전선의 지름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쓴다라고 했습니까? 복도체를 사용한다라고 했죠. 복도체를 사용하면은 지름이 어때요? 증가되잖아요. 우리가 단도체 이렇게 하나만 쓰면은 지름이 얘밖에 안 되죠. 근데 얘를 쪼개서 두 개로만 쓰더라도 자, 평균 반지름 이렇게 구합니다. 지름이 어때요? 요만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도체를 사용해서 코로나 인계전압을 높여서 코로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얘는요, 대입을 할 때 센티미터로 대입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MKS 단위라고 하죠. MKS 단위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 초죠. 얘네들을 사용을 하는데 특이하게 얘만 센티미터, 이 공식에서만 그렇습니다. 이 공식에서만 여러분들이 센티미터를 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R은 전선의 반지름, 그러니까 얘를 2분의 1로 나눈 거죠. D는 등가 성간거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 보시면 얘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D는 비례하죠. R은 어때요? 반비례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니, 강사님, 얘를 증가시키더라도 얘도 증가되니까 얘는 얘에 의해서는 증가되겠죠. 근데 얘에 의해서는 감소되니까 이거 확실하게 전선의 지름을 증가시키는 게 코로나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자, 우리가 로그 안에 있는 애들은요, 거의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애초에 이 로그라는 게 천문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별과 별 사이의 길이를 측정할 때, 별과 별 사이의 길이가 그냥 100m겠어요? 엄청 수십억 미터 이럴 거 아닙니까? 숫자가 너무 크니까 그것을 간수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로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제가 로그 공을 10개 붙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얘 값이 뭔지 알아요? 10이에요, 그냥. 이렇게 큰 수가 들어가더라도 10이라고요. 얘가 10의 10승이거든. 그러니까 로그 안에 있는 애들은 거의 미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해 주시고 얘는 그냥 전선의 지름에 비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물어보는 게 일단 자, 첫 번째 물어보는 거. 자, 일단 M0 뭐라고요? 전선의 표면 계수. 얘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M0는 전선의 표면 계수다.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좀 생소하게 기출에 이런 게 있습니다. 표고. 표고가 커지면 코로나 인계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표고가 뭐예요? 강사님, 표고버섯이요. 미치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진짜 그러신 분이 있었어요. 자, 표고버섯. 좀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하고요. 표고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고가 높을 고자예요. 그러니까 지표면으로부터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가 높아지면 코로나 인계전압 어떻게 됩니까? 높이가 높아지면 상대 공기 밀도가 떨어지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공기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코로나 인계전압은 감소한다. 그래서 표고가 증가하게 되면은 코로나 인계전압을 우리가 E0로 표현을 합니다. E0는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또 하나 물어보는 게 온도입니다. 온도에 대해서 물어봐요.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가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기체의 분자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자, 활발해진다라는 건 밀도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활발하니까 분산될 거 아니에요. 밀도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상대 공기 밀도 떨어져서 얘도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 재료가 떨어진다. 자, 요 내용만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코로나 손실이에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손실값들이 발생을 하고 얘를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 이거 필기 때는 그냥 뭐 넘어가세요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실기 때 얘랑 같이 나와요. 이것도 외워야 돼. 외워서 이제 수치까지 대입을 해야 됩니다. 야, 이건 어떻게 외우냐? 자, 제가요, 이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 일이 있어가지고 좀 델타 주의소. 뭐라고요? 이사 일이 있어서 델타 주의소. 뭐라고요? 이사 일이 있어서 델타 주의소. 어디로 가는데? ED로 가는데. EDD 루트. 이마트 오른편에. 이마트 오른편에. 자, 미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외우세요. 자, 뭐라고요? 자. 이사일이 있어. 이사일이 있어서 델타 주의소. 자, 루트 좀 기억해 두시고 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데 기억해 주시고 분의 스몰 d. 이마트 오른쪽으로. 자, 2-E0의 제곱에 10의 마이너스 5승. 자, 이마트 오른쪽으로. 자, 요런 식으로 좀 완벽하진 않지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시험에 나오니까 뭐 어쩔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단위 뭐 킬로와트 퍼 킬로미터 퍼 라인이 되는 것이고, E는 대지전압. 그리고 여기 E0가 안 나와 있는데 E0는 뭐예요? 얘예요, 얘. 코로나 인계전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는 뭐 상대 공기 밀도고, F는 주파수, 그리고 D는 여기 나와 있어요. 전선의 지름, ED 선간거리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E는 대지전압.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 대지전압 넣을 때 주어진 선간전압을 어떻게 하라고요? 루트 3 나눠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일단 뒤에 가서 다 설명을 할 건데, 대지전압은요, 이게 뭐 Y결선이든 델타 결선이든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이 무조건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대입하실 때도 154kV가 주어져 있다. 그럼 154를 루트 3으로 나눠서 대입해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코로나 현상에 대한 영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단답형 형태로 출제가 되겠죠. 코로나 현상에 대한 영향 두 가지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실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1번 코로나 손실 발생 및 송전 효율 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코로나 손실 공식 외웠죠. 이러한 손실이 발생하니까 효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게 되겠죠. 2번 코로나 잡음입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현상이 일어나면은 낮은 소리가 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낮은 소리의 정체가 코로나 잡음이 되는 것이고, 3번 통신선 유도장애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오늘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이쁜 정연파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맞죠? 이쁜 정연파가 나타나는데, 자,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은 방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방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공기의 절연이 파괴되면서 공기의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방전 현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전압이 가장 큰 부분에서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방전이 일어나면은 이 부분이 쉽게 말씀드리면 잘리게 돼요. 그래서 파형이 정연파가 아니라 이렇게 외형파가 되게 되는 겁니다. 외형파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고조파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 고조파 성분 중에서 이 3고조파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 3고조파 성분들이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일으킵니다. 자, 이거 조금 전에 했죠. 통신선 유도장애, 전력선이 통신선을 괴롭히는 현상. 그래서 이 3고조파 애들이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일으킨다. 이 3고조파 성분 왜 일어났습니까? 코로나가 일어나서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일어나서 외형파가 되어서 3고조파가 발생했고, 이 3고조파가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일으켰으니 코로나가 발생하면은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일으키겠네요. 자, 4번 소리액터 소호 능력 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모르셔도 됩니다. 이건 삭제. 자, 5번 전선의 부식이 촉진된다. 당연히 공기가 절연 파괴가 되면서 전류가 흐르니까 전선의 부식도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외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 잘 정리하셔가지고 단답형으로 작성하시면 되겠고, 자, 코로나 방지 대책입니다. 자, 요것도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었죠. 코로나 발생 방지 대책 두 가지를 적으시오. 자, 그런데 코로나 발생 방지 대책은요, 코로나 인계 전압을 크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코로나 인계 전압을 크게 하는데 가장 유효한 대책은 제가 전선의 지름을 어떻게 하라? 증가시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선의 지름을 증가시킨다라는 얘기는 복도체를 쓰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대책 뭡니까? 코로나 인계 전압을 상규 전압 이상으로 높여준다. 뭐 상규 전압 이상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코로나 인계 전압을 높여준다. 이거 필요 없어요. 코로나 인계 전압을 높여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굵은 전선을 사용한다. 전선의 지름을 어떻게 한다? 굵게 한다. 전선의 바깥 지름을 크게 한다. 같은 말이고요. 복도체 방식을 사용하면은 전선 굵기가 굵어지겠죠. 그래서 복도체 방식, 굵은 전선 사용한다. 코로나 인계 전압을 높여준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개를 적어주시면 되고, 뭐 추가적으로 가선 금구를 개량한다라고 되어 있죠. 가선이라고 하는 건 전선을 설치한다라는 얘기고, 금구다라고 하는데 얘는 쉽게 말하면 금속 부속품입니다. 전선을 시설할 때 사용하는 금속 부속품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애자 이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애자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걸로 바꾸라는 거예요. 개량은 이제 새 걸로 바꾸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자가 뭐예요? 애자 영어로 하면 인슐레이터죠. 얘 절연체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얘를 새 걸로 바꾸면 절연 능력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겠죠. 그럼 코로나를 막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뭐 추가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코로나 현상이 되겠고요. 뒤에 내용들도 단답형으로 이제 출제가 된 적은 있으나 제가 찝어준 것만 일단 봅니다. 이런 거 넘어가시고 넘어갑니다. 자, 전압 조정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전선의 전압 조정, 자, 요것만 조금 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단답형으로 작성하라라고 나옵니다. 자, 배전선에서 전압 조정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배전선에서 전압 조정하는 방법을 작성하시오.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전압 조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승합기가 되겠죠. 전압을 올려주는 걸 승합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정 이런 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승합기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전압 조정 앞에다가 자동을 붙여요. 그럼 뭐죠? 자동 전압 조정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 전압 조정기 그냥 암기할 수 있고, 그 다음 저희가 배전선에서 전압 조정 나오면은 자 플러스 C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 플러스 C는 뭐냐면은 무조건 콘덴서를 적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콘덴서인데 콘덴서는 병렬 콘덴서도 되고 직렬 콘덴서도 됩니다. 자, 우리가 직렬 콘덴서를 사용하면은 저기 리액턴스가 있죠. 여기에다가 직렬 콘덴서를 사용하면은 임피던스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거죠. 임피던스가 작아져서 전압을 어떻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줄여줄 수가 있다. 전압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병렬 콘덴서는 사실 메인 목적은 역률 개선인데 얘 역시도 이렇게 전압 강화를 줄여줄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 필요가 없고 배전선에서 전압 조정 방법 4가지를 써라 하면은 전압을 조정하는 거니까 일단 승합기, 그리고 앞에 자동을 붙여서 자동 전압 조정기, 그리고 배전선에서 전압 조정 나면 플러스 C, 무조건 캐패시터를 기억해서 직렬 콘덴서, 병렬 콘덴서 이렇게 하고 외우시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볼 거 없고, 자, 고조파 내용도 일단 넘어갑니다.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출문제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아요. 그 다음은 플리커 현상입니다. 자, 플리커 현상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은 TV가 깜빡깜빡거립니다. 조명을 봤더니 조명도 깜빡깜빡거립니다. 그게 플리커 현상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적이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여러분들 저도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고 제 기억에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본 TV도 플리커 현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보다 어리다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자, 뭔 얘기하려 했지?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플리커 현상의 원인이 뭐냐면은 전압 변동입니다. 전압 변동이 크고, 전압 변동이 크다라는 것은 전압 강화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 변동과 전압 강화가 크면은 이러한 플리커 현상이 일어난다. 그럼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 이 플리커 현상을 경감,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단답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공급자 측 그리고 수용가 측 두 개로 나눠서 서술하라 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공급자 측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전력 전용 계통으로 공급한다. 그러니까 플리커 현상이 일어나는 기기를
전용으로 관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만의 전용 계통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플리커 현상을 줄일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단락 용량이 큰 계통에서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제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단락비가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락비가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자, 요즘 여러분들 동전 쓰세요? 동전 많이 안 쓰잖아요. 심지어 코인 노래방 가도 코인을 안 쓰더만 카드 결제하더만요. 그쵸? 그러니까 최근에 동전 효율이 어떻습니까? 떨어졌어요. 그걸 기억합니다. 자, 뭐라고요? 동전 효율이 떨어졌다.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가 떨어졌고요. 전압 강화 떨어졌고요. 전압 변동률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전기자 반작용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효율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락비가 크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동전 효율이 떨어지는구나. 동전 요즘에 안 쓰는구나 생각하면서 동전 효율이 떨어진다. 동기 임피던스 떨어지고 저는 전압 강화, 전압 변동률, 전기자 반작용이 떨어지고 효율도 떨어진다. 요렇게 일단 지금 암기를 해두세요. 그럼 단락비가 크다라는 얘기는요. 안정적이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전압 강화 줄어들고요. 전압 변동도 줄어들고요. 전기자 반작용도 줄어들죠.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우리가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단락 용량이 크다라는 것은요. 이 단락 용량은 단락비랑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즉 단락비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이게 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는 전압 강화 줄어들고 전압 변동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플리커 경감 대책이 될 수가 있겠죠. 3번 전용 변압기로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전용 계통으로 공급한다랑 일맥상통하는 말이 될 겁니다. 자, 4번 공급 전압을 승합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전압을 승합하게 되면 전압 강화는 반비례한다라고 했잖아. 전압 강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전압 강화 줄어드니까 얘도 플리커 경감 대책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5번 이런 것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굳이 안 외워도 됩니다. 5번은 외우지 마세요. 자, 수용과측 대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용과측. 자, 우리가 수용과에서는요. 제가 찝어드리는 거 3개만 기억합니다. 여기 부스터 있죠. 그리고 직렬 콘덴서 있죠. 그리고 직렬 리액터. 요 3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일단 직렬 콘덴서, 직렬 리액터보다 부스터를 설명할게요. 우리가 부스터 하면은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카트라이더 부스터 하면 속도가 빨라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전압이 지금 떨어졌으니까 전압을 어떻게 한 거면 전압 강화 크다라는 거, 전압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부스터를 통해서 전압 강화를 보상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직렬 콘덴서 조금 전에 설명했죠. 이 직렬 콘덴서는 전압 강화를 보상하잖아요. 리액턴스가 있으면은 콘덴서를 달아가지고 전압 강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상하는 거죠. 이 Z가 줄어들면서 전압 강화를 어떻게 한다? 보상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직렬 리액터, 이거는 전력공학 때도 했겠지만 얘는 5고조파 제거합니다. 자, 고조파를 제거해서 어떻게 해줍니까? 이러한 전압 변동률을 줄여준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수용과측의 대책이 된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어려운 건 없는데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건데, 자, 외우는 팁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방 갑니다. 한방. 그렇죠. 한의원 가면은 공진단이라고 아시죠? 공진단. 이 공진단. 제가 이거 약국 가서 사려고 했는데 한 개에 거의 5만 원, 6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못 샀네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어서 나중에 사드릴게요. 수업 자료로 쓸라 했어요. 이렇게 생겨서 금박에 쌓여있어요. 얘가 뭐예요? 공진단이에요. 그래서 공진단을 먹었더니 화장실 간 거죠. 부직. 뭐라고요? 부직직. 이렇게 해도 됩니다. 부직직. 화장실 가서 공진단을 먹고 부직직 했다. 이렇게 해주시고. 어떻게 기억하냐? 자, 얘는 뭐냐면 공이죠. 공급자 측입니다. 공급자 측.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급 전압을 어떻게 한다? 승합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진은 뭐냐면은 진을 전으로 바꿉니다. 전으로 바꾸게 되면은 전용 계통으로 공급한다. 또는 전용 변압기로 공급한다. 외울 수 있겠죠. 단은 뭡니까? 단랑 용량이 큰 계통에서 공급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은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공급자 측이었으니까 수용가가 되겠죠. 수용가 요거 세 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 직, 직 뭐라고요? 부스터, 직렬, 콘덴서, 직렬, 리액터. 그러니까 뭐 직렬이니까 둘 다 어차피 콘덴서, 리액터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쉽게 가져가 줄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지중전선로입니다. 이 지중전선로는 뭐 별거 없어요. 말 그대로 땅 속에 시설하는 전선을 지중전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중전선은 기본적으로 뭘 씁니까? 무조건 케이블을 쓴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상식적으로 가져가 주시고 우리가 지중전선로의 방식 세 가지가 있죠.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뭐 다른 거는 그냥 읽어보시고 읽어보지도 마세요. 그냥 이것만 봅니다. 첫 번째, 직매식. 두 번째, 관로식. 세 번째, 암거식입니다. 직매식은 지중전선을 그냥 직접 매설하는 방식이에요. 관로식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길 가다 보면은 맨홀 있죠. 맨홀 뚜껑 열면은 그게 관로식입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직접 매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에 넣어서 시설하는 것을 관로식. 암거식은 뭐냐면은 터널 있죠. 터널을 만듭니다. 터널을 만들어서 터널 안에다가 시설하는 것을 암거식이에요. 이게 얘가 암거식인데 터널 안에 이런 행가, 뭐 이렇게 행가라고 전선을 거는 곳을 만듭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전선을 시설하는 거죠. 그럼 어찌됐건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지중전선 세 가지 방식을 작성하시오. 직매식, 관로식, 암거식. 끝! 더 이상 여러분들 공부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지중전선로 직접 매설식에 할 경우 깊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5과목 필기에서 다 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중전선을 이제 매설을 합니다. 이렇게 매설을 하죠. 땅 속에다가 지금 지중전선을 매설을 한 겁니다. 매설 깊이를 물어봐요. 매설 깊이. 자, 만약에 우리가 중량물에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중량물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지금 지중전선을 땅에 시설하려고 하는데 위에가 강남 한복판이야. 막 덤프트럭이랑 사람들 지나가고 중량물 너무 많아요. 그럼 위험하겠지. 이 경우는 지중전선을 조금 더 깊이 시설해야 될 겁니다. 근데 중량물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어. 들판이야. 농촌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얘를 굳이 깊이 시설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량물에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러면은 1m 이상 매설을 하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0.6m만 매설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량물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다. 무조건 1m 이상. 중량물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으면 0.6m만 매설을 해도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송배전선로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